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산타 랠리를 기다리던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로 4,100선을 내어준 상태로 월요일장을 마감했습니다. AI 회의론 재점화와 원달러 환율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일시적 출렁임에 그칠지 추세적 하락장의 시작일지 증권부 김원규 기자의 시장 진단으로 오늘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외국인은 9,500억 원 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고 코스피 200 선물에서도 7,1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의 이탈의 배경으로 원달러 환율을 가장 먼저 꼽습니다. 환율이 크게 움직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가 변동뿐만 아니라 환차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환율이 이제는 주가만큼이나 수급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보면 그 부담이 상당합니다. 지난달 평균 환율은요, 1,46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이제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3월 이후 월 평균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최근 2주간 평균 환율이 이보다 더 높은 1,470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특히 달러 강세가 다소 진정됐는데도 원화만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배경 중 하나는 서학개미들이 연일 확대하고 있는 해외 주식 투자 규모입니다.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매수 규모는요, 10월에만 약 6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에 달합니다.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인데 11월에도 55억 달러 순 매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달 들어서도 36억 달러를 사들이면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 AI 관련 기술주를 중심으로 올 들어서만 여러 차례 최고치를 경신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면서 단기적으로 달러 수요가 급증하고요. 이게 다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최근 나타난 외국인의 순매도 흐름이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오늘을 제외하고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 3조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형주에 집중됐습니다. 삼성전자가 8,400억 원, 뒤이어서 SK하이닉스가 7,900억 원,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관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대형주 위주의 수급 회복이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수 상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기술적 반등과 달리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움직이게 되면 상승 흐름이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와 달러 약세가 본격화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10년 동안 12월 코스피 5차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연중 상승 흐름이 강했던 해에는 연말에도 비교적 우위가 나타났다는 거죠. 1월 들어서 그리고 12월까지 4,000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월 평균 상승률 5.7%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 연말 증시도 다시금 안정을 찾고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진단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부터 2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20에서 40%까지 낮춥니다. 한국거래소가 수수료 인하에 나선 것은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의 경쟁 때문으로 이번 수수료 인하가 향후 두 거래소의 본격적인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주식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20에서 40% 인하했습니다. 기존 0.0023% 단일요율에서 지정가 주문은 0.00134%, 시장가 주문은 0.00182%로 낮아졌습니다.
한국거래소가 한시적으로만 수수료를 인하하는 데에는 제도적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한국거래소는 독자적으로 수수료를 조정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개월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한국거래소 이사회 결정으로 시행됐습니다. 즉 심의를 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대 기간을 택한 겁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와의 경쟁이 꼽힙니다. 넥스트레이드의 급성장은 최선 주문 집행 시스템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소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수수료였기 때문입니다. 이달 한국거래소 대비 대체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대금 비율은 31.26%, 지난 10월엔 한국거래소의 절반에 가까운 49.37%를 차지하며 시장 점유율이 자본시장법 상한선인 6개월 평균 15%를 넘어섰습니다. 오늘부터 한국거래소가 주식거래 수수료를 인하하면 대체거래소 거래대금은 거래 종목 확대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제는 수수료가 원래는 싼 넥스트레이드로 갔지만 SR 로직상으로 봤을 때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 그러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우선 시장을 거래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유리해지는 거죠. 한국거래소는 이번 한시적 인하 기간이 끝난 뒤 시장 상황과 경쟁 구도,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수수료 운영 정책을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수료 인하를 일회성 조치가 아닌 시장 구조 재편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와의 경쟁이 이어지면 거래 시간과 체결 구조를 손보는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장에선 이번 한국거래소의 2달간의 실험이 거래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보장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 금액은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2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보다는 당장 쓸 돈이 필요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꺼내 쓴 인원은 지난해 6만 7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4% 이상 증가했고요. 중도 인출 금액도 3조 원으로 1년 새 12% 늘어났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집을 사려고 연금을 당겨 쓴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 임차, 회생 절차 순이었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에 무려 3만 8천 명이 1조 8천억 원을 중도 인출했는데요. 인원과 금액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신생아 특례 대출 등으로 주택 매매가 늘어난 가운데 부동산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까지 줄었죠. 상황이 이렇자 퇴직연금 가입자 10명 중 8명이 노후 종잣돈을 끌어와 집을 장만하거나 빌렸던 겁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투자 상품처럼 굴리려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전체 적립액 중 회사의 운용을 맡기는 확정급여형 DB 비중은 재작년보다 4%포인트 감소하며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왔고요. 반면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는 확정기여형 DC 비중은 1%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 확대 등의 영향에 개인이 전 직장 퇴직금이나 여윳돈을 직접 굴리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선호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요. 1년 새 가입자 수는 11% 가까이, 적립 금액도 30%나 급증했습니다. 또 운용 방식별로도 원리금 보장형 비중은 1년 전보다 5.8%포인트 줄었고 대신 실적 배당형은 4.7%포인트 늘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수익률을 보면 원리금 보장형은 2.49%, 실적 배당형은 4.77%로 1.9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투자 성향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역세권에 20에서 30평대 주택으로 지으라고 주문했죠. 다만 현장에선 땅값이 비싼 역세권에 값싼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건 현실성이 없는 주문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신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입주를 시작한 서울 관악구의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가 10만 원대라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먼 것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부터 거리는 1km 남짓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굽이굽이 지나 걸어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서울에 있는 LH 임대주택만 14만여 가구, 이 중 지하철역에서 1km 밖에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역세권에 임대주택 짓기를 주문한 이유입니다. 공공주택 또는 공공주택 중에서도 만약 임대 이런 거면 그거를 역세권에 좋은 데다 하세요. 중산층도 살 수 있게 넓은 평수를 지어요. 25평, 30평. 그러나 땅값이 비싼 역세권에 저렴하고도 넓은 주택을 지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역세권에 주택을 짓기 위해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반면 임대료는 비싸게 받을 수 없어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공공임대에 대해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면 안 된다는 일종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고 공급되는 물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재정 부담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사업을 주도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부채가 180조 원에 달하는 상황, 내후년엔 2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권고하며 국민연금이 사회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하는 방안을 거론한 데 대해 금융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원장이 그간 참호 구축론을 제기하며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관행을 비판했던 만큼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을 통한 관치를 합법적으로 제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학계와 업계 중심으로 TF를 꾸려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이찬진 원장이 꾸리겠다는 TF,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네, 금융감독원이 지금 구성하고 있는 금융지주 회사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는 금융지주 회사들이 지금보다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또 이를 통해 CEO 승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담당자와 금융업권 또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는 다음 주경에 킥오프 회의를 갖고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관련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예상되는 쟁점들은 그간 이찬진 금감원장들의 발언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달 초에 가졌던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들은 상당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이사회 구성이 균형 있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경영진들의 연임 욕구가 과도하게 작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한 이후에 TF를 통해 최대한 공적으로 투명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보다 구체적인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10일에 열렸던 금융지주사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영 승계 요건과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 또 국민연금 등 사회이사 추천 경로의 다양화, CEO 검증 절차 강화를 위한 사회이사 임기 분산을 거론했고요. 또 이에 더해서는 이사회 내 IT 보안과 금융소비자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라고 요구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곧 금융지주사들의 경영권 승계가 투명성과 공정성 면에서 개선돼야 할 측면이 있으니 이사회 구성에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이 개입을 하겠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얘기가 나오자마자 벌써부터 금융업권의 우려가 큽니다. 특히 어떤 점을 경계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직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금융업계 내에서 또 학계에서는 상당한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방안들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전문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 기준으로 각사들은 7인에서 9인의 사회이사를 두고 있고요. 각 회사들의 필요에 따라서 교수나 기업인, 금융인 출신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IT 보안과 금융소비자 전문가들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강제를 한다면 일단 해당 인사들의 추천에도 공정성이 당연히 담보돼야 할 것이고요.
또 금융사의 필수적인 회계와 재무, 또 금융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으리란 보장이 없거니와 또 제한적인 인력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한금융그룹 회장을 역임한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지배구조는 회사별 전략과 조직 특성을 반영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논의 과정에서 개별 금융회사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바로 이 같은 현실적 문제에 대한 애로점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특히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은 금융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준정부 기관인 국민연금의 개입을 시사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의 사회이사 추천권 행사, 정말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일단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7월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식 도입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요. 바로 이해부터 의결권 행사를 전담하는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이 같은 결정을 했던 인물이 이번에 또다시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재선임된 김성주 이사장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스튜어드라고 하면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기관 투자가가 적극적으로 피투자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를 독려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상 국민연금이 사회이사 추천권을 보유한다라고 해석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경영인의 선임을 반대한 적은 있어도 추천권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과거 수차례 추천권 행사가 추진된 적은 있었는데 바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21년 기금운용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이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시도가 무산됐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의 추천으로 과연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있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요. 또 주주권 행사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원종현 전 국민연금 연구원 부원장이 맡고 있는데 바로 노동계의 추천을 받은 인물입니다. 현행 거버넌스상으로 본다면 국민연금의 목소리가 국민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정부의 목소리 내지는 노동계 목소리가 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지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주주가 사회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으나 현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상 정부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 추천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캐나다 국민연금 CPPIB나 미국 등 해외 유수의 연계금의 경우 제한적으로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긴 하지만 정부와 완전히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금융업계는 국민연금 논의의 적절성 또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을 검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국민연금의 이사회 개입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먼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인 상상사가 무려 300곳이나 되는데 유독 7개 상장 금융지주 회사에서만 이사 추천을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외부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벌금까지 물리게 했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방이 원칙인 공공보행로지만 사유지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건데요. 일관된 규정이 없어 주민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이온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로입니다. 단지 앞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고 반려견을 데려올 때도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만 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공보행로지만 엄연히 사유지이다 보니 외부인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법적 부담까지 입주민이 떠안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지하를 애들이 킥보드 타고 또 오는 거야.
돈을 더 많이 내고라도 난 좋게 해야지. 하지만 그동안 이 길을 자유롭게 이용했던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구청 역시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둘러싼 갈등이라 구청이 나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보행로가 폐쇄될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공공보행 통로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우리 강동구는 진짜 난리가 날 것 같거든요. 아파트 공공보행로를 둘러싼 갈등은 재건축을 마친 강남권 단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행로를 개방하겠다며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입주 이후에는 펜스를 설치해 입주민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민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공공성과 사유재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의 격차로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 사유유지에 대한 관념이 강해지고 있고 그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어떤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서울시는 과태료와 벌금 등 일회성 조치 외에는 갈등을 조정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2023년부터는 재건축 단지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보행로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허가 없이 통행을 막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지만 이미 준공됐거나 완공된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개선될 수 있어도 지금으로서는 공공보행로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계속 문제는 되겠죠. 재건축 단지들을 관리 감독할 지자체가 나몰라라 하는 동안 주민들의 갈등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오늘입니다. 외국인의 귀환을 기다리며 뉴스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문은 넘치고 진짜는 드뭅니다. 소음은 요란하고 신호는 희미합니다.